무인 전투기가 스스로 표적을 탐지해 목표물을 제거하고요. 또 초음속 미사일이 AI 판단으로 방공망을 뚫고 정밀 타격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AI는 미래 전장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 알아볼 텐데요. 자, 지난 2월 11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여기서 유럽이 AI 규제 완화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 흐름들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2월 1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걸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AI 생태계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측의 어떤 그런 방점을 두고 이제 회의가 진행됐고요.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이 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모든 영상들을 보게 되면 드론, 로봇으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사람보다는 지금 현재 그 주체가 드론과 로봇으로 마치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량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AI가 필수적인 것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AI가 결국에 안보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되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AI를 두고도 경쟁을 해요. 뭐냐면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 AI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같이 좀 서명을 해달라 하니까 EU와 중국, 일본 등을 서명을 했는데 미국과 영국은 반대를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중국이 반대표에 있으니까. 아. 정책의 문제가 큰 거죠.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미국과 가까운 그렇죠. 데도 있고 근데 중국의 영향력 있는 곳도 맞습니다. 있고. 그런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AI라는 것들, 뭐 양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정치와 연결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무기 체계를 첨단화시키고 고도화시키기 때문에 안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 체계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EU가 하고 있는 어떤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하나가 서 있으니까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할 수 없고 너와 다른 어떤 결로서 AI를 발전시키겠다는 어떤 뭐랄까 표명을 한 것이죠. 예, 벤스 미국 부통령이 한 말이 좀 주목이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구축할 거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미국의 군사 안보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제 강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정부 차원의 투자도 있지만 민간 차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면이 더 커요. 오픈 AI라는 회사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이제 주도로 해서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름이 스타게이트입니다. 참 아주 이름부터 잘 지었죠. 그런데 이런 식의 엄청난 투자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군사적인 응용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올 텐데 첫 번째가 무기 체계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무기 체계 변화. 예,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아직까지는 사람이 모는 항공기, 전차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가미된 무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더 투자가 많이 되겠죠. 예전에는 무인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직접 보고 조종하는 원격 조종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무인 체계가 위협을 탐지하고 그리고 표적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결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최종적으로 자 공격하시겠습니까? 버튼을 누르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결정을 하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사이버전 그리고 심리전 이런 분야입니다. 지금은 딥페이크라는 영상 합성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미 러시아나 중국은 그런 기술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그런 것들을 탐지하고 역공을 하는데 인공지능을 직접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가짜 정보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걸 분석을 해서 이건 왜 가짜다라는 거를 바로 SNS를 통해서 뿌려버리는 거죠. 예. 사람이 하면 절대 못하는 거죠. 사람이 하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대체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그 딥시크 파장이 엄청 났잖아요. 써보셨나요 혹시? 예, 써봤는데요. 예. 이 딥시크가 이제 중국에서 개발이 된 거잖아요. 개발했는데 서버가 중국에 있어요. 쓰는 어떤 그 데이터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게 백도어 문제처럼 그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갖고 이거를 안보나 경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써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정치 체제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객관적인 게 아닌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타이핑하고 검색하는 패턴까지도 다 이제 수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이제 범용화되기에는 좀 상당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자체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그 딥시크를 중국에서 개발할 수 있었느냐? 기술 자체의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엄청나게 정치적인 좋죠. 그런 그렇죠. 해석을 빼낸다면 예. 제가 알기로 2015년도부터 시진핑은 이제 뭘 했냐면 중국 제조 2025를 이제 발표를 해요. 하면서 AI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표출하면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중국의 AI 회사가 4,000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 같은 부분에서는 뭘로 얘기하냐면 특허와 논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중국에서 이제 AI 특허 관련된 그 논문도 이미 미국을 제치고 있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 20년까지의 이제 중국의 특허 관련 건수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11만 5천 건 정도가 돼요. 근데 미국의 2만 7천 건에 비해서 압도적인 양이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제 특허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예. 38만 9천 건이에요. 이와 같은 이제 수치를 보게 되면 전 세계를 통틀었을 때 한 7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으로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AI도 많은 거예요. 미국에 보면은 정보기술혁신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게 되게 뭐랄까 저명한 곳인데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AI 논문 중에 100편 중을 선정을 딱 해요. 그래서 21편이 이제 중국에서 작성된 거예요. 100편 중에.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딥시크에서 이제 그 개발한 AI 모델 R1을 탄생시키게 된 어떤 배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가능하냐? 또 정치 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앙정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회 각 부분에서 엄청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빨리 템포를 이제 증가시켜서 AI를 개발시키고 있었던 거고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써요. 딥시크는 조금 찜찜해서 아직 안 썼는데 저희 같은 사용자 입장 말고 군사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라는 거는 네. 학습 모델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문서,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투 시뮬레이션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뭐 드론, 위성 그리고 사람이 직접 관측한 것들 이것들 다 전부 집어넣었을 땐 그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전장 환경을 만들어내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는 게 최적일까라고 질문을 하면 생성형 AI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과 그런 거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라는 일종의 참모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무기 개발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여러 차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 시뮬레이션을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수정하세요. 물론 아직까지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최적의 어떤 설계 모델을 발출하고 그리고 미사일 만약에 이제 실제 작전 같은 경우는 저게 미사일이 수십 발이 날아온다고 했을 때 이걸 사람이 직접적으로 일일이 궤적을 검사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럼 최적의 요격 궤도와 수단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네. 그리고 정확한 예측이라든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일종의 조언 시스템 그런 걸 네. 계속적으로 이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 중에 보면 판단이 빨라진다. 이제 감시하고 결심하고 대응하는 뭐 단계로 쳤을 네. 때 군사 분야 쪽에서 AI 기술력이 굉장히 효능 가치가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사실 보게 되면 이제 뭐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은 뭐 터미네이터를 말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 데이터를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화적 발전이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 자동화, 아까 최현호 대표께 말씀드린 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반자율화, 자율화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솔직히 이제 우크라이나 정도를 보게 되면 자동화에서 이제 반자율화로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계속해서 모든 전투 장비에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췄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양이 300년 정도의 수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을 전투 행동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하고 그 안에서 목적성 있게 나는 타격을 할 거야. 난 감시를 할 거야. 난 결심을 할 거야 하는 것들을 다 카테고라이징을 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전투 요소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미국조차도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현재 100만 대의 드론봇을 이제 만들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불 놓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인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지능형으로 이제 만들어진 스마트한 가성비가 높은 로봇하고 드론을 대량으로 이제 유인체계 앞에서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 지금 현재는 자동화에서 반자율화로 넘어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이 되고 계속 전장에서 운영됨으로써 이게 반자율화로 넘어가고 이제 지금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게 자유로까지 되겠어? 윤리적 문제가 좀 있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드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AI로 이제 하는 그런 드론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경로, 어떤 그 기제를 갖고 있나요?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동부 축선과 남부 축선을 보게 되면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지금 러시아군이 용치를 비롯해 갖고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 DMZ와 같은 그런 비무장지대를 이렇게 지뢰지대를 장애물지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기동전이 아니라 참호전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반대편에는 예전에 기동전 할 때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이렇게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왼쪽에는 우크라이나군, 오른쪽에는 러시아군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가 식별할 필요가 없고 거의 필요가 없고 이제 자율체계에 의해서 타격을 해도 상관이 없는 전장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최초의 어떤 드론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GPS 기반으로 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 이제 자율주행 차량처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전자제명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드론이 무력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것들이 뭐예요? 광섬유로 해서 GPS가 아닌 것들로 가게 하고 앞에 있는 렌즈가 미리 이제 사전에 장입되어 있는 주요한 지역의 이미지를 따라서 가게 하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제 비행을 해가면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노르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시각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조종사가 드론 카메라에 비친 표적을 선택하면 그냥 그 비행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드론의 어떤 기술이 이제 대드론 체계와 전자전의 어떤 반대급부로 나타나면서 계속 모순의 경쟁이 이어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자율화는 하지만은 성능 면에서 기능 측면에서 자율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술의 축적 과정 그렇죠. 속에 있네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녹아 들어가는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드론 살펴봤고요. 군사 로봇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아까 조상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성 그 부분이에요. 로봇이든 드론이든 기존에는 전부 사람들이 조정하는 그런 방식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가 있었는데 현재 지금 추종하고 있는 바는 반자율화거든요. 로봇도 자기들이 영상 인식이라든지 레이더 등을 통해서 앞에 부분에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행동을 자신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한 수, 두 수를 먼저 앞에 내다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미 군군이 추진하고 있는 CCA라고 협업 전투 항공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가장 요즘에 뜨고 있는 핵심인 럼티라는 게 있어요. 유무인 복합. 근데 이거에 가장 발전된 케이스가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미국의 고등방위 연구국 다파 이런 곳들에서는 지금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무인 전투용 인공지능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하게 되면 정말 사람이 필요 없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이게 실제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정보 있잖아요. 정보를 네네. 빼내잖아요. 전쟁 때. 근데 러시아군 무전 내용이 최근에 SNS에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AI가 한 거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생각해 보시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푸틴이 이제 일부 부대를 벨라루스로 보냅니다. 보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 16개, 18개의 어떤 대대전술단을 보내거든요. 네. 6차례에서 8차례 정도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결국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군이 작전 목적을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거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으로 바꾸게 됐거든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SNS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전자기 스펙트럼에 있는 어떤 영역들에 있는 그런 그 정보를 AI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 SNS 플랫폼을 통일할 수는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디지털 혁신부의 페드로프 장관이 뭘 만들어냈냐면 다양한 어떤 그 SNS를 통합할 수 있는 SNS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줘요. 네네. 그 안에다가 AI를 딱 집어넣는데 그게 안에 뭐가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보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러시아군이 뭐가 지나갑니다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무기 체계의 키워드, 그다음 위치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를 2차원 지도에다가 옮겨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디어 모니터링 봇이라는 AI가 들어갔거든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어떤 감청을 통해 갖고 무전 내용을 오게 되면은 그거를 영어로 바꿔줘요. 영어로 바꿔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해서 2차원 지도로 옮겨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한 거고 그 회사 이름이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웹 SDR을 통해 가지고 AI 음성을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막 다영역 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육군 같은 경우는 지상과 일부 공중에서만 싸웠지만은 지금 다영역이기 때문에 지상, 공중, 해상,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우주, 뭐 인지 다 싸워야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실시간대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가 더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에서만 있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전자기 스펙트럼이나 사이버에 있는 것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지금 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예, 무서운 세상이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요. 저는 그 아까 페드로프 장관 얘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러시아한테 공격을 받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AI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네. 예를 들어 정찰 자산들이 지상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고 우주가 있잖아요. 식별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표적을 따면 그거를 전장관리 체계에 옮겨요. 근데 그 목표 타겟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전장관리 체계에 옮겨 놓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표적의 성질이 다르잖아요. 어떤 건 사람이 될 수 있고 장갑차가 될 수 있고 전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차를 소총으로 쏘면은 파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전차 미사일 이상으로 쏴야 돼라는 것이 옵션이 들어가 있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한 명을 이제 예를 들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포탈을 쏘는 것보다는 그냥 저격을 쏘면 돼 하면서 저격 수준으로 모델링을 다 해놓고요. 계속해 아까 말씀드린 전장관리 체계 위에서 위치가 바뀌는 그 타겟의 성질에 따라서 계속해서 무엇을 쏘아줄 건가를 매칭을 실시간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버튼을 딱 눌러보면 한꺼번에 그 표적을 제대로 이제 파괴할 수 있는 자산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GIS 아르타라는 시스템이고 그게 이제 화력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이제 지휘 통제 체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 이게 우버 택시의 어떤 기술력과 비슷하게 해서 이 우버 시스템이다. 우버에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됐다라고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지금 전쟁과 연결되지 않는 기술이 하나도 없죠. 없네요.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군이 이 정도면 미군이 또 얼마나 또 대응을 잘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전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AI로 작전까지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군의 이 시스템 만약 군사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우선 알아봐야 될 게 미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전투 시스템,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 시스템의 이름이 JADC2예요.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앞에 조인트는 육해공, 사이버, 우주까지 모두 포함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물론 동맹국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All Domain.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영역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군이 모든 영역에서 지휘 통제를 통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육해공이 이제 개별로 작전을 했었는데 이게 육해공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데이터 세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죠. 이거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필수적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들이 제대로 모이려면 안정성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것들이 정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산들까지 다 모을 수 있는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모으죠. 그동안에는 20분 정도가 걸렸는데 20초 정도로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몇 곱절 더 늘어난 어떤 지휘 통제 역량을 가지고 더 빨리 만들어낸다는 건 도저히 다른 나라들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근데 모든 게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현대전과 근미래전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전장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군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다영역이에요. 멀티 도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우주, 그다음에 인지 영역까지 다양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곳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다 감시 수단이 다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 수단에서 다 빨아들이겠죠. 데이터를. 빨아들이면 기존에보다 영역이 확장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데이터의 형태도 달라요. 어떤 거는 문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영상이 될 수 있고 네, 네. 어떤 거는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거는 어떤 무전 내용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또 오신트락에서 공개 첩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 나와 있는 SAS 그런 정보를 다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가 모으는 것까지 좋았는데 클라우드로 그러면 전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거 표적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걸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넣어서 AI가 넣어주면 AI가 이거를 실시간대 표적화 시켜주는 어떤 활동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전투에 유의미한 어떤 정보로서 재탄생하고 이제 이것들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AI가 해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AI라고 해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이어서 같이 이제 이걸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양자 컴퓨팅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AI 다음에는 어떤 기술이 올 것이다? 네. 양자 기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를 해서 국가 이제 그 전략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 기술이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투자를 올해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한 표적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은지 제가 따져봤더니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시작하고 27일 동안 목표물 몇 개? 12,000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미 결과적으로 나온 수치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사용된 인공지능들이 참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고정된 진지 또는 어떤 무기고 이런 것들을 선별하고 공격하는 하보소라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건물이나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을 목표로 하는 라벤더. 한마디로 이제 전문화된 인공지능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사람은 특히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걸 사람의 어떤 무전이라든지 이동통신 그런 아니면 CCTV까지 다 전부 감청을 해서 그 표적이 정확하게 어디 있다까지 다 알아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한 게 또 있는데 알키미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알키미스트요? 네. 네. 드론 또는 감시 장비 그리고 통신망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제밍하는 인공지능 제밍 시스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선별을 했고 통신을 마비시켰으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타이어 팩토리라는 게 있는데 각각의 전투기들이나 헬기들은 위에 떠 있다 보면 무장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갖고 있는 실시간 무장 변화를 얘가 다 파악을 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공격명이 내려지면 자 여기서 가장 적절한 무장을 갖고 있는 애는 뭐지? 여기 있었구나. 여기 전투기가 있었구나. 몇 번 편대 몇 대인기 공격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아마도 표적 지적까지 정확히 해주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겁니다. 사실 AI가 갑자기 이렇게 부각된 느낌이에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에서는 그럼 언제부터 AI가 이렇게 활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부터 프로젝트 메이븐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고 이걸 왜 했냐면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은 그때 당시 정세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무인기 정찰 돌립니다. 정찰 돌리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이미지하고 동영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로 이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AI한테 시켜야겠다 하면서 메이븐 프로젝트가 실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메이븐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기업이 요새 최고의 어떤 주가를 끌고 있는 팔란티어가 주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 근래 이제 기사에 나오지만 예를 들어 미군이 어떤 뭐 프로젝트를 통해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뭐 제거했다 할 때도 다 이게 다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동영상과 이미지에 국한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이 다양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팔란티어가 어떤 것까지 설계에 집어넣냐면 각종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까지 집어넣고 됐고요. 지금은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그다음 소셜 미디어 태그, 지리적 위치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1시간에 80개 정도의 표적을 이제 뭐랄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도화되다 보니까 미 국방부에서 또 한 번의 변혁을 추진합니다. 2023년도에 그 메이븐의 개발 책임을 군에서 지도와 이제 그 영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지리 공간정보국으로 이관을 시켜버려요. 네. 이게 뭐냐면 표적을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지만은 초창기에 여기 제가 출연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1일차부터 AI를 사용했어요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고요. 그다음에 댓글들도 뭔 소리 하는 거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독일의 미군이 이 메이븐을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GPS로 유도하는 무기 체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이제야 말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하지만 맞췄다.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전장의 다양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 그 뭐 팔란티어만 있는 게 아니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IT 기업들이 메이븐 프로젝트에 대거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 전장이 민간과 군의 영역이 되게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과 협업이 어떤 점에서 필요할까요? 일단 그걸 얘기하기 전에 혹시 스핀오프와 스핀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피노프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비틀어서 뭐 하는 거. 뭐 빅된다. 예. 이거를 군사 쪽으로 군사 기술 쪽에서 보자면은 네. 과거에 군 쪽이 기술 개발에 앞서있었잖아요. 그게 민간으로 가는 걸 얘기해요. GPS, 인터넷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원래 군사 기술로 개발이 됐는데 게 민간에서 쓰는 민사기였습니다. 거. 근데 이제는 스핀인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민간이 먼저 발전된 기술들을 그 기술들을 군이 가져오는 거죠. 프로젝트 메이븐이 대표적인 스핀인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뭐 기술들이 많지만 뭐 대규모 프로젝트를 펼기한 어떤 머신러닝 그리고 자연어 처리 그리고 컴퓨터 비전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기술은 다 민간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한마디로 각자의 강점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모여서 군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의 앞선 기술이 군사 기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요. 1956년에 처음 개념이 정립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도입된 분야는 어디였을까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요즘 똑똑한 개인 비서 한 명쯤은 모두 대동하고 다니시죠? 일정 관리는 기본, 외국어 번역과 통역도 척척, 글쓰기, 그림 그리기, 영상 편집까지 못하는 게 없는 존재. 이제는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다재다능한 비서의 이름은 인공지능입니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현장은 물론 국방과 의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최초로 도입된 분야는 어디였을까요? 1956년 2월 24일 미국 시청자들이 TV 앞에 앉아 아침 생방송 뉴스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은 평소와 달랐는데요. 스튜디오 한가운데 거대한 컴퓨터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 앉은 한 남자가 긴장감 도는 정적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는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아서 사무엘. 당시 IBM의 연구원이자 컴퓨터 과학자였죠. 그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1928년 MIT에서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아서 사무엘은 벨 연구소에서 진공관과 레이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최첨단 군사 기술 개발에 몰두했죠. 전쟁이 끝난 후엔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으며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를 연구했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컴퓨터 연구를 지속할 자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게임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가 선택한 게임은 체커. 체스처럼 가로 세로 8칸 격자로 구성된 보드에서 진행되지만 상대적으로 단순한 규칙 덕분에 컴퓨터가 학습하기에 적합한 게임이었죠. 체커는 흑과 백 각각 12개의 말을 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며 상대 말을 뛰어넘어 제거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말을 모두 잡거나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만들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했던 사무엘은 IBM에 입사해 최초의 상업용 전자식 컴퓨터인
IBM 701 컴퓨터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체커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합니다. 문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체커를 둘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사무엘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죠. 먼저 컴퓨터가 패배한 경우에 수를 버리고 승리한 경우에 수를 저장해 반복 학습하도록 했고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이길 확률이 높은 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게임을 학습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수를 선택하는 머신러닝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겁니다. 이 방법 덕분에 컴퓨터는 점점 더 강해졌고 1955년 체커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6년 2월 24일 미국 CBS의 생방송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간과 IBM 701 컴퓨터가 체커 게임을 두는 장면이 방영되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인공지능은 아직 인간보다 강하지 않아 몇 번의 게임에서 패배했지만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며 게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의미 있는 자리였죠. 사무엘은 체커 프로그램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를 지속했고 1959년 논문 체커 게임을 이용한 머신러닝 연구를 통해 머신러닝 개념을 최초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962년 그의 체커 프로그램은 미국 코네티컷주 챔피언 로버트 니일리와 대결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체커에서 시작된 AI의 도전은 체스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엔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러시아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결과는 천재 게리 카스파로프의 패배였죠. 이후 한층 강해진 인공지능은 바둑과 포커를 넘어 빠른 손놀림, 자원 관리,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실시간 전략 게임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스타는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들을 상대로 승리했고 오픈AI의 오픈AI5는 도타2 세계 챔피언 팀인 오지를 상대로 2번 연속 승리를 거두었죠. 1956년 작은 체커 게임판 위에서 시작된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게임을 벗어나 의료, 금융, 국방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이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 체커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기는 순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한계도 머지않아 뛰어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의 인공지능 모습은 어떤가요? 그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군도요 전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 체계들이 있습니까? 국방혁신 4.0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 키워드가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예요. 네. 여기서 지능형이 인공지능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국방부에서 이게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소요군인 6개 공군도 이제 이에 맞닥뜨려서 이제 열심히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육군이 대표적으로 아미 타이거. 그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무인 전투기 복합 체계. 그다음에 해군은 잘 알려진 것처럼 네이비시 고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이제 다루었지만은 육군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어떤 유무인 복합 체계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K9 아무래도 K 방산의 도통인 K9이 A 이제 2 버전이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때문에 병력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주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병력을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겠다. 그래서 병력이 줄어든 그 공간을 AI가 이제 뭐랄까 메꾸어야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발생한 거고요. K9A2는 무인 포탑으로 이제 승무원의 수를 이제 5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줄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아래 자동화를 이제 반자율까지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갖고 3분에는 기존에 6에서 8발 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9발, 10발로 그 속도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휘 차량 한 대에 탑승한 지휘관 1명하고 이제 운영병 3명이 오게 되면 전체적인 포대를 다 이제 운영할 세대를 그러니까 K9A2 세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병력이 이제 옛날에 지박형이었지만 기술 지박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체질과 체형 변경을 노리고 있고요. 공군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와 우주 자산을 이제 전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합 재산을 해가지고 지휘 통제와 엮어가지고 싸우는 차세대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가고 있고, 그다음 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해군도 마찬가지 해상도 있지만 해저, 그다음에 공중까지 해서 다양한 무인 체계와 기존에 있는 유인 체계를 잘 결합해가지고 메타TC에 맞게 해서 적에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우리나라가 딱 이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딱 우리나라도 강군인데 몇 번 말씀드리면 주변은 더 강군이에요.
다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지금 현재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해서 싸우는 방법을 받쳐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예전처럼 계속해서 이제 병력 집약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집중이 돼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더 지혜를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트럼프가 집권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권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전략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미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박차를 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집중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축 체계, 그러니까 킬체인의 AI를 접목한 킬웹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킬웹으로 발전한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삼축 체계는 어떤 식으로 강화될까요? 삼축 체계라는 게 삼축 체계를 먼저 알아보자면은 네. 선제 타격을 위한 킬체인, 그리고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공중에서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그리고 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KMPR,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킬 체인을 킬 웹으로 발전시킨다는 거는 이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모두에 적용이 돼요. 킬 체인은 이제 탐지부터 식별, 공격까지 하나의 선상으로, 한마디로 이제 직선상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탐지를 하기 위한 센서가 있잖아요.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게 사이버전이라든지 전자전에 의해서 무력화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작업들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킬 웹은 이제 웹, 거미줄이잖아요. 복잡하게 열려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킬 체인에서 있던 선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센서도 A, B, C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센서와 이제 대응 체계까지 다 전부 거미줄 체계처럼 엮여 있어요. 하나가 무력화돼도 다른 걸 이용해서 충분히 탐지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그만큼 이제 복잡해지지만 이제 더 정교해지는 거죠. 그리고 KAMD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발전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탐지가 돼야지 이제 추적을 하고 식별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 더 이제 자동화되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요격 코스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량 응징 보복 KMPR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정해진 표적들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거는 기동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새로 발견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장 즉흥성 있는 공격 루트를 찾고 공격 수단을 찾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네. 자, 지금 우리 군도의 AI 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면 좋을까요?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저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이걸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어느 광학 장비도 거의 직진성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산 뒤에 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DMZ 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굴곡이 심하고 계곡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령상 뭐 카메라 같은 거 봤을 때 그 뒤는 안 보인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기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랄까 습도가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제 안개가 많이 끼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안 지역이랑 DMZ 지역에서도 딱 보게 되면 안개가 많이 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어느 광학 장비도 그걸 뚫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AI가 이제 잘 뭐랄까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하게 된다면 인구 절벽 때문에 병력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 DMZ는 너무 정체화돼 있어서 한 명이라도 넘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혈통 같은 경계 체계를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비가시 지역, 악기상 상황에서 그게 데이터가 수집되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여기에다 그럼 비가시 지역을 볼 수 있도록 요새는 소리 센서 같은 것들, 삼각 측량거리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 센서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양자 기술 기반으로 선을 깔게 되면은 정밀 계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도와 그다음에 진동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이게 뭐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양자점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안개라든가 연기, 그다음에 악천후상에서도 이제 IR 그 회색 그 화면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정밀 계측 때문에 보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속속들이 모든 곳에서 다 수집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된다. 이 시스템을.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유의미한 어떤 그 데이터 처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표적 정보라든가 아니면 전쟁 상황 인식을 해야지만이 이게 안정성 있는 AI가 되고, 그러고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병력이 뺐을 때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가 이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경계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조 교수님이 계속 우리 인구 절벽 상황하고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이제 하면 좋다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게 됐는데 DMZ에서 AI 센터가 건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 실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장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예, 오셨어요? 갔다 오셨고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초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겠죠. 그렇지만은 병력이 없기 때문에 병력을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이제 제가 구체적 보안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과학 장비를 실시간대 이제 그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실제 작전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발전적인 방향은 뭐냐면 현재는 이제 전투 행동 감시, 결심, 대응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학 장비를 분석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감시와 이제 결심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실시간대 전투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타격 수단과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언을 드렸던 건 뭐냐면 AI 센터가 아니라 AI 전투 센터로 앞으로는 발전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AI가 참 전쟁이라는 걸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두 분한테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다영역화된 전장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끌어서 모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전제가 돼야지만 AI가 활용이 되는 것이다. 그 전제부터 우리가 좀 잘 챙겨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AI 무기 체계는 진화적 발전이 필요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데이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방혁신 4.0으로 해서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하는데 지금 된 건 없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이걸 물어보네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진화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대체할 수 있는 갭 필러가 무엇이냐. 우리 안전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도 고민해 나갈 때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일치가 되면 좋겠죠. 이게 AI 발전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반자율화, 그다음 자율화로 그 가정 안에서의 갭필러들이 있게 되면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니까 되게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이후에는 무인 전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유인 전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인 체계가 잘 돼야 되고 육군에서 말하는 워리어 플랫폼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유인 전투를 완성했을 때 그 중에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과감하게 무인 체계로 넘겨서 그 다음에 유무인 복합 전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자율화가 되게 된다면 그게 무인 전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진화적 발전을 통한 어떤 갭필러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된다. 전쟁법 측면에서.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전투원들이 이런 국제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어겨서 무인체계 운영하게 된다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이제 그 피해가 크게 된다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상 전쟁 자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뭐 첨단 과학기술 뭐 AI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AI를 무기체계만 아는 사람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군사라는 모든 활동 영역은 무기체계와 싸우는 방법과 조직 편성이 하나로 아우러져서 나오는 시너지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AI로부터 창출되는 무기체계, 싸우는 방법, 조직 편성을 이제 뭐랄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통섭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지금부터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할 말의 대부분을 정말 선생님 다 해보셨는데 저는 강점을 이제 찍어주신다면. 강점을 찍자면은 앞에 미국이 했던 프로젝트 베이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우리도 민간 기업들이 좀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약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군과의 매칭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일관된 정책 그리고 투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AI가 발전하면서 전장은 지능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하고 배치할 것인가. 속도와 더불어서 방향성도 같이 고민해서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KFN TV는 KT 지니 TV에서 채널 번호 101번으로 변경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